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앞에 부분이 좀 재미가 없어요. 저도 봤을 때 약간 역사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언어 유형론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진짜 많이를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 거라서. 근데 거의 챕터 1, 2, 3 내 요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1주차랑 2주차 발제는 그래도 열심히 좀 제가 좀 만든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짧게 해가지고 챕터 1, 2, 3 요약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언어 유형론이라는 강의의 1주차 강의 수업 말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재미가 없는데 조금만 힘을 냅시다. 재밌어요. 자, 언어 보편성의 종류, 랭귀지 유니버설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유니버셜과 넌 유니버셜, 앱솔루트와 넌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는 제가 좋아하는 술의 이름이기도 하고, 앱솔루트라는 건 결국 모든 언어가 다 적용된다. 넌 앱솔루트라는 것은 대부분의 언어가 적용된다 이런 거예요. 위에는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모든 언어는 명사와 동사가 구분이 된다. 모든 언어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어쩌라고 싶기는 하죠. 뭐 이런 게 중요한 연구 주제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인지과학을 한다던가 하면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넌 앱솔루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언어는 이라는 모음이 있다. 없는 데도 있을 테니까요. 또는 대부분의 언어는 형용사가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모호한 유니버셜이 돼요. 왜냐면은 형용사라는 것이 굉장히 정의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한국어만 봐도 형용사와 동사가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가 않거든요. 그 형태상으로나 분포상으로나. 또는 어떤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가 따로 있어? 라고 물어보지만 그 형용사가 명사랑 행동하는 방식이나 가지는 형태론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나 동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언어들도 꽤 많아요.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분리가 굉장히 엄격한 편안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끝을 올리면 질문이 된다 같은 것들도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앱솔루트와 넌 앱솔루트의 차이인 거고, 임플리케이셔널 유니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진짜 쓰고 싶다. 잠깐만요. 뭐 나탔어. 잘했습니다. 와. 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언어는 language is 어떤 P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유니버셜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만약에 P라는 것을 만족하면은 Q라는 것을 만족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implicational universal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린버그의 유니버설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VSO. 아까 6가지 유형의 그 어순이 있었잖아요. VSO라는 이 유형의 언어들은 전부 전치사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VSO는 P, 그러니까 VSO라는 것을 만족하면은 이 preposition, Q는 preposition을 가진다. 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를 가진다. 그러면은 결국 모든 언어는 P냐 또는 P가 아니냐, 이제 형식 논리학을 쓰는 기호고, Q냐 아니면은 Q가 아니냐,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언어가 있고 여기에는 언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는 P하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P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랭귀지 유니버설 중에 임플리케이셔널 유니버설은 이런 식으로 모두가 아니라 이만큼의 대상에 대해서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한다. 즉 P 네. 사실 형식 논리학으로 쓰면은 P와 not Q를 만족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막 의미론 같은 거 공부하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implicational univers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보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앱솔루트인지 넌 앱솔루트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언어 그러니까 그 성립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것인지 또는 implicational universal인지 아닌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mplication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SOV이면서 소유자가 소유물 뒤에 오는 언어들은 형용사가 뒤에 명사 뒤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린버그 유니버스입니다. 그린버그는 참 별짓을 다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언어 보편성의 종류였고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 유형론의 어떤 그냥 기본 지식이었습니다. 앞에 한 시간은 혹시 대우명제에 대해서 대우명제라는 것은 어떤 Q는 보통 낮Q는 낮P 낮Q는 낮P 그럼 동치죠. 따라오니까 네. 그럼 그거는 유형론에서 유니버설에서 따지지 않나요? 따지고 다시고 할 게 있나? 그냥 이거랑 같은 문장이니까 사실 같은 걸 함의한다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표에서 밑에 두 개 물음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오른쪽 거가 질쳐질 가능성이 있나요? 방향이 무조건 P에서 Q로 해야 되는 거지. 아 낮추면 낮피다가 여기선 성립을 안 하는구나. 잠깐만.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축이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P에서 Q로 무조건 가야 되는 저기 모르는 게 맞는데 Q에서 P로 쓰는 경우가 있지. 정보를 아는 아 그러니까 포스포지션을 쓴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그게 VS 언어가 아니다라고. 그렇겠죠. 근데 그것이 함의하고 있진 않죠. 왜냐면은 여기에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냥 사실은 이 유니버셜은 나중에 바뀌겠죠. 그냥 모든 언어는 Q다. 이건 그냥 좀 수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제가 좀 더 알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따온 내용이냐면은 그 저희 부교재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는 좀 뜬구름잡는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유형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론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두 개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태론적인 유형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리버, 교차거, 뭐였지? 굴절어, 포화버. 이거는 거의 생활국어 시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정의되어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형태론적인 유형론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 언어의 그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단계에서 결국 어떤 단어가 형태소가 여러 개가 구성돼가지고 단어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세우게 됩니다. 언어를 두 가지의 파라미터로 나누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인덱스 오브 신테시스 그리고 하나는 인덱스 오브 퓨전이에요. 그래서 신테시스라는 것 잠깐만요. 그 뒤에 사진을 넣었나? 네. 신테시스와 퓨전은 신테시스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개의 형태소로 묶어서 단어를 만드냐 안 만드냐 라는 것이 바로 신테시스의 인덱스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쪽에는 신테시스를 많이 안 하는 거 하나의 단어가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isolating languages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고리버라고 하고요. 즉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그리고 이쪽에는 synthetic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어떤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그 언어로서 중국어 같은 것들이 고리버로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태틱이 너무 심해지면은 폴리신태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신태틱한 언어의 예시로 유피거, 그러니까 저기 알래스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he had not yet said again that he was going to hunt reindeer. 그가 나중에 이 술록 사냥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뚠뚜스카타르니 사이튼 기투크가 뚠뚜가 reindeer, hunt, 술, 그리고 future, say, negation, again, three singular indicative라는 것들이 모두 합쳐져가지고 지금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리버에서 쭉 가서 호화버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서 그 단어의 기준은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네, 그 띄어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서법상의 띄어쓰기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단어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그 학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말을 하면서 발화 중간에 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단어의 경계를 나누기도 하고 또는 그 사이에 다른 요소가 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다가 예쁜 레인디어라고 해봐요. 근데 레인디어 앞에 요 뒤에 여기에다 예쁜을 삽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상태면은 얘는 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영어 문상에서 pretty reindeer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 단어를 삽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hunter reindeer는 지금 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단어를 삽입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중간에 뭐 말을 휴지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단어가 어떻게 나뉘는가에 관해서는 좀 그 일관된 정의는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랑 다른 반대쪽 y축이라고 하면은 y축으로는 이제 퓨전, 인덱스 오브 퓨전이 있어요. 어글루티너티브는 우리가 교차어라고 하는 여기 그 어글루티너티브의 글루가 그 영어 글루랑 같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처럼 우리가 드셨었겠습니다. 하면 드시다, 겟라고 씁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붙이잖아요. 딱풀로 붙이듯이 이렇게 붙인다고 해가지고 얘네를 교차어인 거고 인덱스 오브 퓨전이 크게 되면은 퓨저널 랭귀지가 됩니다. 퓨저널 랭귀지에 대한 번역가 있던가. 아무튼 그 우리가 흔히 굴절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퓨저널 랭귀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고리버는 한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고리버, 이 인덱스 오브 신테시스가 제일 0인 언어는 그럼 이 언어는 인덱스 오브 퓨전을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인덱스 오브 퓨전이 뭔지를 이야기 안 했구나. 인덱스 오브 퓨전은 아까 이야기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픽설이랑 인플렉셔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문법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이 인덱스 오브 퓨전이 낮은 거고요.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문법 요소를 의미할 수 있게 될 때 인덱스 오브 퓨전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그리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의 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완전히 아이솔레이팅한 경우에는 인덱스 오브 퓨전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테틱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의 형태소에 여러 형태소가 붙게 되는데 이 형태소가 지금 인덱스 오브 퓨전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어는 인덱스 오브 신테시스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대여섯 개 이상의 형태소를 이용해서 한 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덱스 오브 퓨전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만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태론적 유형론이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형태론적 유형론, 두 번째가 이제 통사론적 유형론입니다. 통사론적 유형론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아까 그린버그가 이야기했던 건데 VO 어순이냐 OV 어순이냐
또는 프리포지션이냐 포스트 포지션이냐, 그리고 제니티브 소유자가 먼저 나오냐 소유물이 먼저 나오냐, 형용사가 먼저 나오냐 명사가 먼저 나오냐, 이런 것들, 관계절이 먼저 나오냐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먼저 나오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린버그가 찾게 된 어떤 하나의 이것을 관통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계속해서 결합을 하잖아요. V라고 프리포지션과 명사, 또는 명사 포스트 포지션, 또는 명사와 그 소유물, 소유자와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결합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헤드라는 것은 머리, 그러니까 걔가 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 그래서 그것들이 헤드 이니셜과 헤드 파이널로 나뉘어가지고 이것이 얘네들을 한꺼번에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얘네들은 한꺼번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 그린버그의 그런 가장 강력한 이제 주장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게 되면은 어떤 언어는 이거랑 이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계속해서 막 통사론자들이 열심히 하게 됐지만, 결국 크게는 여기에 예를 들면 V와 DP, 이거 통사론에서 나오는 건데, V라는 것이 지금 헤드인데 목적어와 V에서 헤드가 파이널인 언어들은 헤드 파이널, 일본어, 핀란드어, 힌디어 같은 경우에는 OV 어순을 가지게 되고, 헤드 이니셜인 언어들은 만다린, 인도네시아 영어처럼 VO 어순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트리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통사론 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되는데, 타로 should see a dog from the window. 타로가 그 창문을 통해서 개를 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 타로가 창문을 통해서 개를 봐야 한다. 한국어랑 어순이 완전 똑같죠. 한국어랑 일본어는 헤드 파이널 언어이고, 그것의 완전 거울상인 헤드 이니셜 언어는 Rashi can see a big dog through a window. 라소아는 지금 큰 개를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둘 다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라슈 작은 문 통해서 큰 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헤드 이니셜 언어인 말라가시어, 그리고 가장 티피컬한 형태의 헤드 파이널 언어인 일본어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헤드라는 것이고,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헤드 이니셜이면은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방금 말라가시어 같은 형태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고, 헤드 파이널인 경우는 각각이 지금 수용도에서 뒤집어지니까 싹 뒤집어지고 나면은 그것의 거울상 형태인 일본어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랑 말라가시아는 굉장히 티피컬한 헤드 파이널, 헤드 이니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헤드 이니셜 조건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거의 예시로 나와요. 근데 모든 언어가 이 두 언어 같진 않습니다. 한국어나 뭐 영어만 봐도 헤드 이니셜, 헤드 파이널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웨덴어 이야기를 아까 해주신 분이 가셨지만, 소유자가 Eric's mother처럼 그 mother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mother of Eric처럼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언어는 헤드 이니셜이야 파이널이야, 이 파라미터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스트릭트하게 VO 어순이니까 이런 경우에선 헤드 이니셜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사론적 유형, 헤드 이니셜과 헤드 파이널을 나누는 거고,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SOV, SVO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낡은 유형론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헤드 이니셜 그리고 헤드 파이널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신택틱한 요소들을 파라미터화하는 것은 조금 덜 낡은 유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낡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통사론적 유형론이었어요. 첫 번째 게 형태론적, 두 번째 게 통사론적, 세 번째 거는 뭘 할까요? 무슨 유형론을 할까요? 의미로? 형태 통사론적 유형론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는 의미론을 이번 세미나에서 전혀 다루지 않을 거고 의미론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문론적 유형론에 관해서는 저희가 첫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모음의 개수에 따라서 언어들을 분류했었고, 보통 모음이 3개이면은 뭐뭐뭐다라고 얘기했었죠? 아이유. 그래서 가수 이름이
그런 규칙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의문론적인 유형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 1주짜리 한 것도 일종의 유형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2주, 3주차가 이제 서론의 마지막이잖아요. 서론의 3주차에는 지금 언어 유형론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지루하지만 1시간 동안 설명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형태론적 유형론, 통사론적 유형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 통사론적인 유형론을 할 것입니다. 자, 형태 통사론적인 유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안전벨트를 매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동사는 이제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논항 구조로 가진다고 하는데, 가지는 논항의 개수가 1개인 경우가 있고 2개인 경우가 있고 3개가 있어요. 0개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어떤 언어는 비가 온다 같은 거, rains, it rains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없죠. 근데 물론 it이라는 가조를 넣긴 하지만 아예 it이 없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냥 시아유러 뭐 이런 거, 중국어.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동사는 논항이 없긴 한데, 우리는 지금 논항이 1개인 동사랑 논항이 2개인 동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논항이 1개인 동사의 대표적인 예시로 달리다가 있습니다. 누가 달린다, 최희중이 달린다, 뭐 책상이 달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책상은 달릴 수 없죠. 근데 달린다라는 동사에 더 논항이 필요한가요? 없어요. 빨리 달린다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빨리는 명사가 아니고 논항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공을 찬다. 자, 양재영이 공을 찬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논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양재영이고 하나는 공. 자, 수요동사는 양재영이 김민규에게 선물을 준다 했을 때 양재영, 김민규, 선물, 이렇게 3가지 논항이 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맨날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동사, 타동사, 수요동사. 특히 나중에 이 언어는 타동사일 때는 능격 절대격을 취하고 자동사일 때는 3인칭 단수가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잠깐만 자동사가 뭐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것 좀 외워야 돼. 자동사는 하는 개고 타동사는 2개다.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Bob left. Bob greeted Aileron. 이제 논항이 하나인 경우와 2개인 경우, Bob이 지금 달라지나요? 그대로예요. 그 같은 위치에 서 있어요. 근데 Aileron은 논항 2개가 되면서 만약에 Aileron이 Bob을 만났다 하면은 Bob이 어디로 가나요? 동사 뒤로 가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Bob은 논항이 1개일 때랑 2개일 때랑 상관없이 지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또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He left. 그리고 I killed him. 논항이 몇 개인가요? 하나. 이거는 2개. 그럼 지금 여기에 he가 목적어로 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형태가 바뀌었죠. 근데 얘가 주어예요. 그가 나를 죽였다 생각해봐요. He killed me가 되죠. 지금 여기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랑 모양이 똑같죠. 위치도 똑같죠. 자, 이런 것을 주격, 대격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어랑 똑같은 경우예요. 이것도 후안이 간다, 후안이 페드로를 팬다 라고 했을 때 후안이는 똑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예요. 영어랑 똑같네, 한국어랑 똑같네. 자, 능격, 절대격 언어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리스, 아크, 아얀, 룩. 도리스가 여행을 했다. 그리고 톰암, 도리스, 아크, 칭갈로. 자, 칭갈로가 greeted래요. 아까 도리스 아크가 도리스 가였죠. 그럼 여기서도 도리스 가일 것 같은데, 도리스가 톰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톰이 도리스를 맞이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언어는 어떻게 이런 요소를 펼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능격 절대격 언어입니다. 자, 논항이 하나일 때
그 주어를 s로 표시를 하고 논항이 두 개일 때는 그 주어를 a, 목적어를 o.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a고 이건 오브젝트의 o예요. 또는 페이션트라고도 해서 p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ASP 또는 ASO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항이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 그 주어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나 한국어처럼 S랑 A랑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똑같은 문법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주격 대격 언어라고 하고 S랑 O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같은 문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능격 절대격 언어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격조사, 그러니까 격 전미사를 이용해가지고 그 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격과 일치는 조금 다른 건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치라는 것은 동사에 지금 이게 누가 했는지, 누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지금 유피거와 캐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피거에서는 그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것들이 인칭대명사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미사로 표시가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가셨네. 이거 그 내용인데. 자, 아얄루나는 응하는 1인칭이에요. 또 Q는 3인칭이에요. 그래서 지금 1인칭이나 3인칭, 그러니까 여행하다에 그 내가 여행했다랑 그가 여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칭대명사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일치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가 나를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가 나를 맞이했다잖아요. 그리고 그가에 대한 지금 그가에 대한 쓰리 싱귤러가 그가 여행했다의 쓰리 싱귤러랑 지금 모양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면은 나를 맞이했다의 나를과 내가 여행했다의 내가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그럼 이 언어는 지금 목적어, 그러니까 SAO 중에 O가 S랑 같잖아요, 형태가. 그럼 이거는 주격 대격 언어인가요? 능격 절대격 언어인가요? 네, 능격 절대격 언어. 이번에는 캐추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다, 내가 가다가 그러니까 N은 3인칭, 아는 1인칭을 표현해요. 그러면은 그가 나를 때리다가 마카만인데 이 중에 N 3인칭이죠. 그리고 여기가 N이 3인칭이었죠. 그 가에서 N이 되고 그 가에서 N이 됩니다. 그 캐추어는 능격 절대격 언어인가요? 주격 대격 언어일까요? 응? 네, 주격 대격 언어입니다. 자, 이것을 왜 주격 대격이랑 능격 절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떠났다. 그가 그를 맞이했다. 했을 때 그 가를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이에요. 격이라는 것과 일치라는 것 모두 결국 자, 논항이 있고 또 논항이 있고 1번 논항, 2번 논항 목적, 뭐 동사가 있어요. 얘는 둘이 연결이 돼요. 얘가 얘를 뭘 했대요. 격과 일치는 둘 다 하나의 일종의 전략이에요. 저희가 그 전략에 대해 전략은 세 가지를 세울 수 있다고 했었죠. 형태론적 전략이 있고 통사론적 전략이 있고 어휘론적 전략이 있다. 형태론적 전략은 단어에 형태소를 부착하거나 형태론적 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어떤 의미를 실현하는 거고 통사론적 전략은 단어를 추가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전략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실현하고 마지막으로 어휘론적인 전략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어를 바꿈으로써 실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격은 형태론적 전략인데 명사에다가 형태론적인 어떤 전미사나 접두사를 붙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주격이야. 얘가 목적격이야. 이라고 대격이라고 합시다. 대격이야. 라고 붙여줬을 때 한국어가 이런 전략을 씁니다. 한국어는 격을 이용해서 내가 그를 때렸어 라고 했을 때 때리다라는 동사가 나와 그를 논항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를 때렸는지 그가 나를 때렸는지 알려면은 나와 그 뒤에 붙어있는 전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이라는 것과
대격이라는 것을 전미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전미사가 아니고 뭘 수도 있어요? 네, 접두사일 수도 있고 또 접한사, 접요사 10대 형태론적 과정 이야기했었죠. 접두사, 전미사, 접요사, 접한사 아니면 뭐 무슨 어간변형, 뭐 초분절적 변형 등등등 10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든 명사에 무언가 전략을 취해가지고 얘는 주격이고 얘는 대격이야 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동사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격입니다. 일치는 그 반대예요. 일치는 명사에다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사에다가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동사에다가 1인칭이 3인칭한테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애예요. 이런 게 일치예요. 이 일치는 이 명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같이 있을 때도 나타나고 얘가 없어졌을 때도 동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캐추아가 있었죠? 그가 나를 때렸다. 캐추아의 인칭대명사가 따로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나를 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도 여기 동사에는 항상 마와 n이 붙어야 돼요. 일치니까. 예를 들면은 뭐 후안이 톰을 때렸다 하면은 후안, 톰, 마카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사라져도 인칭대명사가 사라져도 일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온 클래스가 1인지 클래스가 4인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아니면 톰이 어떤 뭐 보드마카를 이런 식으로 보드마카라는 단어가 있고 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에서 톰은 첫 번째 클래스고 보드마카는 네 번째 클래스예요. 그럼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으면은 톰이 보드마카를 잃어버린 거다. 보드마카가 톰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붙어있는 전미사를 이용해가지고 그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격과 일치를 모두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주어에는 서브젝트에는 주격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있어. 근데 목적어에는 어떤 서비스를 붙여요. 얘는 목적어야. 그리고 여기에는 1인칭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지금 주어는 일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목적어는 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동사는 논항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논항을 격이나 일치라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이 논항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이 주격, 그러니까 얘가 주격이고 얘가 대격일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격, 정미사 주격 전미사는 지금 영형태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또 목적격 전미사다라는 것은 목적격 전미사 이렇게 있다. 격이라는 전략을 이용해서 지금 주격, 대격을 표현해 주는 애고요. 캐추어는 일치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지금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능격 절대격 언어에서 격이라는 전략을 이용해서 능격과 절대격을 보여주는 애고 요 밑에가 유픽어는 일치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능격과 절대격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밥이 엘러론을 맞이했다. 밥이 떠났다. 그래서 S랑 O랑 묶이는 게 능격 절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A가 능격이고 SO가 절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능격 절대격 언어에 대해서 문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밥은 밥은 능격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밥이 지금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응? 주어죠. 능격 절대격에서 능격은 논항이 두 개일 때 주어가 능격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에서 밥은 절대격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얘는 지금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알 수 없죠.
근데 이 문장에 논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절대격이야 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논항이 2개 있는데 절대격이야 하면은 목적어. 그래서 그것이 능격 절대격 언어와 주격 대격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를 더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 트리파르타이트도 있어요. SAO에 해당하는 격이 전부 다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언어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주어에 붙는 접미사가 달라지겠죠. 접미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사가 달라지겠죠. 또는 뭐 트랜지티브라는 게 있고 다이렉트라는 게 있고 이렇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좀 전에 그 주격 대격이랑 능격 절대격 언어를 구분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 논한 개수랑 그다음에 뭐 절대격이 쓰였는데 얘는 주어인지 아닌지 그래서 주어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했는데 주어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주격 대격 언어 중심의 기준이 아닌가요? 주어랑 목적어는 일단 여기서는 굉장히 의미론적으로 결정이 되는 대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통사론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통사론적으로 이야기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이고 어떤 행위에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논항이 주어가 된다는 것. 그럼 약간 그런 식으로 주어랑 목적어를 이야기할 때 주어의 주는 주격의 주랑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인 것과 목적어인 것은 그런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논항 구조,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얘가 대상이 됐다. 얘는 당했다. 그리고 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세타를 의미학 네, 중심으로 의미역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랬을 때 이 논항 2개짜리의 에이전트와 논항 1개짜리의 이 서브젝트가 일치하게 되면 주격인 거고 얘가 얘랑 같게 되면은 능격 절대격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있는데요. 그 격하고 일치가 지금 거의 완전히 반대 프로세스인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그러니까 능격 절대격을 일치를 통해 확인한다는 말이 저는 좀 모순처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격하고 일치는 다른 과정인데 그게 일치로 증명된 것도 격이라고 그럼 부르는 건지. 네. 그러니까 자, 어떤 능격 절대격 언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톰이 뭐 모드마카를 잃어버렸어요. 또는 톰이 떠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톰이랑 이 보드마카랑 같은 격 전미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A, Q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다. 그럼 얘가 지금 능격 절대격 언어가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일치를 이용해서 1인칭, 3인칭 얘는 1인칭 근데 여기가 뭐 3인칭, 1인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인칭이 뭐 그러니까 3인칭이 얘고 1인칭이 얘고 잠깐만 볼게요. 자, 순서가 그냥 항상 뭐야 S5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봤을 때 얘는 지금 이 언어는 일치라는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능격 절대격을 표현을 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얘는 격 전미사는 없지만 얘는 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지금 절대격이에요. 하지만 그 절대격이 여기에 형태론적으로 표시가 되느냐, 형태론적인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발현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치라는 형태론적 전략이 지금 여기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격이 있는데 그 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네. 전미사로 붙이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격을 표현하는 형태론적 전략이 일치인 게 아니라 예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예시를 뭘로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순서를 3일이 아니라 1, 3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1, 3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일치로 능격 절대격을 표시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동사의 주어를 일치로 표시하는 전미사나 뭐부터 할 수도 있고요. 전미사나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 전미사 형태가 아예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위치가 똑같고 형태가 똑같다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일치에서는 능격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 아까 예문 예시 있잖아. 아까 뭘로 유픽. 유픽어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랑 내가 여기에 따로 명사 문항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격을 가지고 있는 애는 맞아요. 그러니까 능격이고 얘는 절대격이지만 그 능격이랑 절대격이 이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단어에. 다만 여기에 일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능격이고 얘가 절대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격 절대격이라는 그러니까 언어 이름이 그러니까 그 분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3인칭과 1인칭은 분명히 격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격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일치 현상을 통해서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뭐라고 설명? 내가 말하는 걸 모르겠다. 근데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또 관련해서 궁금한 게 격이랑 일치가 아니까 하나는 명사 쪽에 있고 하나는 동사 쪽에 있고 네. 그 어쨌든 어느 쪽 격 분류의 언어인지 나타내는 방식인 건 알겠는데 둘 다 한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이런 가상이 아니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예시를 멀리 안 가고 여기 깨쳐 그런 것 같은데. 뭐 지금 그 슬라이드에 있는 거랑 전전 슬라이드랑 같은 이것도 깨쳐한 것처럼 이렇게 쳐요. 아이와랑 마카 이렇게 동사가. 아 맞네. 근데 아 네.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서 그런 거 같고 호환이나 헤드로 같이 이제 일반 프로펠 나운이 나오면 네,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N도 일치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맞죠? 그런 거. 마카가 약간 베이스 공이고 아가 지금 마카까지는 상위층. 아마 안에 공집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3인칭일 텐데. 영상태가 네. 그러니까 꼬였습니다 지금 거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얘도 지금 주격 대격이고 주격 대격을 지금 격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일치가 있어요. n이 3인칭.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주어, 이 주격 대격 언어잖아요. 주어가 지금 3인칭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노미너티브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영형태로 주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일치가 지금 얘가 주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랑 일치가 항상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익스클루시브 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영형태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격으로도 얘가 주어인 걸 표시하고 일치로도 얘가 표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되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네, 그렇군요. 너무들 좋은 질문들 주셨습니다. 인격 절대격이 뭔가 바로 저희가 말하는 대격이나 역격 같은 그런 격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능격 절대격 언어에는 주격 대격 대신 능격 절대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일어에 주격, 대격, 역격, 속격이 있다 치면은 어떤 언어는 능격 절대격, 속격, 역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능격 절대격 언어의 예시였고 그런 것을 이제 격이라는 것은 모폴로지컬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형태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일치도 그렇지만 그 지금 격과 우리는 계속 형태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전미사라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전략이 계속 형태론과 통사론과 어휘론적인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통사론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능격 절대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he, him 같은 거 빼고 Bob, Elron 같은 거는 형태론적인 변화가 없어요. 주격과 대격 사이에. 그 위치에 따라서 지금 주격과 대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Bob, Greeted, Elron에서 앞에 있는 게 주격이고 뒤에 있는 게 이 대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영어인데 능격 절대격을 취하는 영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Bob left, Bob이 떠나다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겠지만 Bob이 에일론을 맞이하다 할 때 뭐라고 문장을 만드냐면은 Aileron greeted Bob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greeted 앞에 오는 것이 능격이고 greeted 뒤에 오는 것이 절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격 일치 현상 같은 것들이 몰폴로지컬한 어떤 전략이라면은 통사론적인 전략으로도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장에서 얘가 절대격이야 라고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항의 역할, 지금 에이전트 오브젝트가 있죠. 자, 이 영어에서는 Bob하고 Elron이 있을 때 얘가 에이전트야 라고 소개를 해주는 전략은 동사 앞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격이 있는 언어, 능격 절대격, 격 전미사가 있는 언어에서는 Tom, Doris 두 개 중에 에이전트가 누구냐면은 얼거티프를 가진 얘야 라고 이것으로 보여주고 얘는 순서가 섞일 수도 있겠죠. 또 일치를 이용한 언어에서는 자 마카만이 있을 때 1인칭이나 3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이전트는 3인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애가 이 n인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형태론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통사론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형태론적인 전략에는 명사에다가 그것을 나타내는 격이 있고 동사에다가 그것을 나타내는 일치가 있습니다. 그 둘은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걔네들은 이 통사론적인 전략 그리고 형태론적인 전략은 모두 이 논항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 전략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략들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누가 에이전트고 누가 오브젝트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는 논항의 하나는 누가 서브젝트인지 그건 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전략들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약간 재미있는 사실을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일치라는 것이 지금 주어와 목적어만 얘기했는데 막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많이 나오는 언어들 중에 일치가 그게 다 붙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동사에 막 덕지덕지 붙는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에이전트가 있고 누가 했는지 페이션트가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줬는지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같은 게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같은 게 있고 장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논항들이 있을 때 일치는 보통 여기서 시작을 하고 격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논항이 3개가 있어요. 내가 양재영에게 선물을 줬다. 그래서 양재영은 인다이렉트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격도사로 나타내고 나와 양재영은 일치로 나타내고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격과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격, 대격과 능격, 절대격 같은 분류 그리고 이 5가지 분류가 줄여서 ASP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유형론을 다뤘는데 하나는 형태론적 유형론, 하나는 통사론적인 유형론, 헤드 이니셜, 헤드 파이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ASP 유형론,
였고 그것은 주격 대격과 능격 절대격으로 나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0분이 남았는데요. 10분을 어디에 투자하려고 제가 남겨둔 거냐면요. 피드백을 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가운데를 보면서 제가 이쪽을 보지 않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세미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저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드백 듣고 싶은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그 예를 들면 막 PPT가 안 올라오는 게 너무 싫다.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들려와서 또 뭐가 있지? 저는 힘드네요. 3주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고 또 누군가는 제안을 하기를 막 각자가 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전 여기까지 이야기할 테니 누군가 아무나 말을 바통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의 투머투기 또 10분에 다 채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걸 배우고 나서 그거 항상 예시로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제시해 주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지금 강의하시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 조별로 해가지고 엑서사이즈 푸는 것처럼 짧게나마 그렇게 한 5분씩 해가지고 직접 이해하는. 네, 약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정말 언어 바탕이 노베이스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막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직접 조금이라도 시간을 언어 데이터를 좀 읽을 시간을 클로징을 좀 더 제대로 읽어볼 시간 같은 게 필요하다. 네. 이 방식으로 좀 만족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네. 강의 계획서 보면 이대로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발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쉽지만 않다는 거죠. 네.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고생하시네요 이런 거. 지금 사람들끼리 좀 더 친해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일단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만약에 강의하는 게 제일 술 마시러 갈까요? 강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시를 만약에 그런 데보다는 좀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그냥 언어 자체 배우는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재밌는 현상을 그냥 소개한다거나 이런 수업에서 할 수 없을 만한 그냥 덕질하는 그런 식으로 좋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보통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막 핀란드어가 얼마나 재밌고 아름다운지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핀란드 재밌어? 그러면 그게 재밌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그냥 말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생각하게 하고 되고. 교과서에 따로 레퍼런스 제대로 안 봐가지고 연습 문제 이런 게 따로 실려 있거나 있어요. 많아요. 그냥 아예 좀 하시고 싶을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푸는 시간 그냥 문제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를 쉬운 걸로.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보여줬다 넘겼는데 예를 들어 그냥 어떤 문장 데이터를 주고 이게 주격 대격을 가진 언어인지 능격 절대격을 가진 언어인지 찾는 것도 재밌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표정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초점이 다 힘드시면 물론 땜빵. 아니 꼭 그렇진 않아. 그냥 이 자체가 이런 점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거 이야기해도 마음에 드네요도 좋고요. 강의 잘하셔. 아니 그런 의미 말고 오늘은 좀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지난주는 누가 잘했다고 막 뒤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그 카테고리 이야기했고 좀 오늘은 좀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콘텐츠 자체도 좀 지루한 내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고 유용한 거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친해질까요? 아니, 만족도제다. 친해지는 거. 근데 제가 또 막상 그런 걸 좀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학점밖에 안 들어요 이거랑 아니 근데 도덕 경리. 그 소그룹 제도는 좀 빨리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아니어도 좀 강의라도 많이 열어주든가. 아니 제가 그 클릭을 놓쳤는데 남은 강의가 한 3개인가 있는데 하나는 와 프랑스어 2를 들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강의 계획서가 스페인어로 적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노자의 도덕경을 그거 말고 없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도란 한 5초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그 캠퍼스에 다람쥐가 많이 사는데 그런 거 듣고 있는데 2학점밖에 안 듣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막 18학점 듣고 있다 그러고 20학점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오늘은 뭐 다시 놀러 갈까요? 할 수도 없는 게 아주 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다음 주가 혹시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슬슬 빠져서 다가 10월 말. 다음 주에 1차 시험? 인문대도 1차 시험이었어요? 공대가 저도 뭔 느낌인지 안다. 저 국수전공을 했어가지고 자연대 1차 시험이 끝나고 인문대 중간고사가 있고 자연대 2차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맞물려서 들어간다. 맞물려서. 생각을 6차까지 있어요. 생각을 6차까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시험이라기 약간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쯤 버려진다는 느낌인데 아니 근데 6차인데 각각 200페이지면 나 버릴 것 같아. 무슨 거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반영된 컨텐츠 한번 해볼까 싶네요. 문제가 많이 나와. 언어 문제 가져올까? 네,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언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굉장히 또 간단한 것도 있으니까 간단한 걸 해보면은 이게 일치구나, 이게 격이구나 좀 이렇게 막 와닿는 게 있으니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개인 발제를 하시더라도 조금 차라리 예를 들어 오늘 같으면 유형론 왜 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덕질 이렇게 앞에 1, 2주차 안 오셨잖아요. 그때 앞에 1, 2주차는 100% 제가 만든 콘텐츠들이었어요. 진짠데? 내가 그 IP 쓰는 글도 내가 만들고 오늘은 좀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